아침에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윤 탄핵 인용돼야 70% 4년 중임제 선호도 1위. 매일경제가 신년 여론조사를 지금 실시했습니다. 이 실시를 했더니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용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를 물어봤더니 인용돼야 한다가 70%, 기각돼야 된다가 26%, 모른 무응답이 4%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제 있었던 다른 이 여론조사들도 비슷한 사항을 좀 물어봤었죠.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정치체제 개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도 같이 물어봤다는 거죠. 정치체제 개선, 개헌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4년 중임제가 40%, 가장 많았습니다. 현행처럼 5년 단임제로 간다 27%, 의원 내각제가 12%. 네, 이걸 보면 이제 개헌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남을 의미 없다. 용산 참모 일괄 사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은 정진석 비서실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정진석 비서실장이 더 이상 대통령실에 남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의를 표명했고요. 더불어서 다른 수석급 참모진들도 다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었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여권 반대로 무릅쓰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후폭풍이 지금 일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이런 사의 표명 결국 여기 첫 번째 줄 볼까요? 집단 항의 표현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집단 항의. 네, 국무위원 반발에 국무회의도 파행을 빚었었다라고 뒤늦게 뒷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모진 오늘 거취 관련 마지막 회의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한국일보는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용산 참모들 집단 사의, 윤 지키려 최대행 직격. 네, 앞부분은 똑같죠. 다만 뒷부분에 약간 해석을 살짝 달았습니다.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을 지키려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격하겠다는 거냐라는 얘기를 같이 달았죠.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럼 사의를 표명하고 오늘 정 실장은 출근을 하는 건지 이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법원, 경호처, 군사상 이유로 윤 체포 막지 마라.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집행을 할 건지 그리고 또 경호처가 막진 않을지 이제 모두의 이목이 지금 쏠려 있는데 알고 보니까 경호처가 체포영장과 같이 발부받은 게 뭐냐? 수색영장도 발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색영장에 이렇게 적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군사상의 이유로 뭐 비밀이 있는 곳이니까 안 된다라고 경호처 막으면 안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적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영장, 형소법,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예외입니다라고 아예 적시를 했다. 이거 공수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호처의 방어 논리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영장에 아예 적시가 돼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막을 것까지 감안해서 발부된 영장. 지금껏 이런 영장은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윤석열 관저 앞 지지자들의 끝까지 싸울 것 편지 보내. 바로 이 편지입니다. 네, 여기 보이시나요? 첫 번째 줄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이라고 새해 첫날부터 하면서 쭉 A4 용지 한 장 정도 분량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본인이 직접 윤석열이라고 사인한 모습까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난 직후에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모였죠. 체포영장 집행 막겠다라고 다 같이 이 한남동 관저 앞에 지금 모여 있었는데 이런 지지자들한테 어제 저녁 한 7시 30분쯤 네, 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적은 편지를 건넸다라는 거죠. 네, 이 봉투에 대통령실 봉투에 담겨져서 전달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메시지, 이 편지를 두고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윤 끝까지 싸울 것. 선동 메시지 파문. 세계일보는 뒤에 하나 더 달았어요.
끝까지 싸울 거다라는 메시지는 메시지인데 이거 선동하는 메시지 아니야라는 뉘앙스를 같이 제목에 실었습니다. 네, 선동인지 아닌지 메시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쭉 늘어서 있는 이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죠. 여기 좀 행렬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노원구에 있는 이 복권 판매점 앞에 긴 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뭐 이른바 명당이라고 얘기하는 복권 판매점들이 있죠. 당첨자를 많이 배출을 하면 명당이다라고 해서 평소에도 평일에도 뭐 인산인해를 좀 이용은 하지만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복권을 사더라라는 겁니다. 이 줄 서 있는 사람들 마음엔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만 더 벌었으면 조금만 더 풍요로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겠죠. 그 바람 이루어지길 같이 좀 기도해 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윤 새해 인사입니다. 새해 인사 같이 볼까요? 윤 대한민국 위험 끝까지 싸우겠다. 체포 앞두고 관저 앞 지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아까 보신 바로 이 편지인 거죠. 지금 이 타자로 치긴 했습니다만 직접 인쇄해서 뽑았어야 하지만 마지막은 윤석열이라고 본인이 직접 사인을 했다. 내가 쓴 거 맞습니다라는 표시인 거겠죠. 네. 이 메시지 내용들 저희가 글씨가 좀 작아갖고 따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에 처해 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네. 지금 이 내용이 석동현 변호인이 추후 언론한테도 앞에 집회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라고 이 내용을 새해 인사 및 지지 감사의 글을 전달했습니다. 라고 언론한테도 같이 공유를 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일단 내용 자체를 하나하나 보기 전에 먼저 드는 생각이 대통령실 전용 봉투에 담겨서 집회 관계자한테 전달이 됐다고 해요. 근데 분명히 이런 글을 굳이 편지로 쓰지 않고 SNS로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왜 무안공항 참사 때 직접 윤 대통령 처음으로 SNS에 글을 썼었죠.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썼었습니다.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이 하루빨리 이런 상황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라는 글을 SNS로 올렸었습니다. 근데 이 장현주 변호사님 네. 이번에 새해 인사 겸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라고 얘기했거든요. SNS로 해도 되는데 굳이 편지를 써서 봉투에 넣어서 집회하는 앞에 이 지지자들한테 준 이유가 뭘까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메시지 자체가 선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29일 항공기 참사가 있었을 때는 SNS를 통해서 어쨌든 국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네. 물론 그날 당일에 공수처의 3차 소환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사실 소환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것이 맞냐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있었던 것도 분명하지만 네. SNS를 통해서 어떤 애도의 메시지를 냈을 때는 분명 그 대상은 모든 국민이었던 것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 새해 메시지로 저 A4 용지에 담긴 저 메시지는 네. 모든 국민이 대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 극렬 지지자들을 향해서 메시지가 나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메시지의 대상도 좀 좁혀져 있는 것이고 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상 끝까지 싸우겠고 그리고 함께 해달라, 힘을 내달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저 앞에서 지금 체포나 뭐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본인을 향한 그 강렬한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좀 선별해서 내고 그분들의 어떤 결속이나 결집을 좀 다짐하는 그런 취지가 분명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메시지를 선별적으로 냈다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 국민 대상이라면 SNS에 올렸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관저 앞에 모여있는 나를 현재 지지하는 이 현장까지 온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메시지를 낸 거다. 선별적으로 낸 거다. 이 지지층 결집에 이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이 내용을 이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 지지자들한테 이 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론에도 알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석 변호사 어제 이 집회 이 단체 앞에 나가서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뭐 그런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어쩐다고 그렇게 연막을 피웁니다. 그런데 불법 무효의 영장이기 때문에 그 집행도 불법입니다. 여러분.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시도하지를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못합니다. 이 열화 같은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애국심이 이렇게 추운 겨울 추위도 녹이는 이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고 전국 방방곡곡에 많은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번에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네. 석동현 변호사의 얘기를 요약하면 이런 거죠. 지금 체포영장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지만 이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 여러분을 비롯한 애국 시민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진 않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최진영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자칫 지금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체포영장이 언제 집행되느냐에 관심이 쏠린 이 시기에 이런 메시지,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이런 얘기가 체포 안 되게 막아주셔야 됩니다로 자칫 오해해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한 시각이 민주당 쪽에서 이번 메시지를 보는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물론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한마디로 본인과 또 본인을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추운 겨울, 특히 섣달 그분을 넘어서 신년에 그와 같이 이제 그 앞에서 지키고 네. 또 지지해주는 분들에 대한 아까 그에 대한 감사. 네. 특히 석동현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문구에 없던 말씀을 했습니다. 목이 메이는 심정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이와 같은 내용을 본인의 어떤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고 할 경우에는 그 전 국민적인 역풍이 굉장히 컸을 것이다. 그러고 본인들도 윤 대통령도 생각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른바 타겟 마케팅, 바로 그 관저 앞에서 정말 추운 겨울에 본인을 지켜주고 있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감사를 전했다. 지금 보입니다만 네. 목이 메이는 심정으로 인사해달라고 하셨다라는 결국 다른 전체적인 어떤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고 그 상황이 앞에 있는 뭐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 한 6천 명 정도가 앞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감사와 안타까움을 전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그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발부된 상황 속에서 네.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권력을 통한 압수수색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은 아마 법률가였던 본인들도 아마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주된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 연시를 다 그 어떻게 보면 반납하고 이와 같이 그 한 목소리로 지금 현재의 상황을 개탄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통령은 전체 국민에 대한 어떤 그 대표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 문자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 전용 봉투에 넣어서 앞에 있는 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다양한 시각이 있긴 한데 지금 말씀은 그래도 전체 SNS를 썼으면 더 좋았겠다. 하지만 주된 목적은 새해 인사가 더 주된 거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장 변호사님 짧게. 그렇죠. 그 앞에 계신 분들이 추운 날씨에 저렇게 계시는 거 뭐 건강 상할까 봐 염려하는 마음도 저도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진짜 진심으로 건강을 염려하고 그분들의 안위를 걱정한다면
집에 돌아가시라고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면 됐으니까 그 마음 알겠으니까 이제 댁으로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셔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저기서 계속 앞을 막게 되고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뒤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불법행위에 휘말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본인의 지지자들의 법적인 또는 건강상의 안위를 정말로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이제 그분들께서 집으로 돌아가서 건강을 다시 좀 또 회복하거나 또는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안위를 빌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쉬움은 남습니다. 네. 혹 그 앞에 있는 관저 앞에 있는 지지자들이 자칫 경찰 집행을 막다가 연행이라도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 죄가 지금 이 혐의가 씌워지게 되는 건데 오히려 집에 가시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같이 하셨어요. 네. 지금 어쨌거나 이 앞에 있는 이 지지자들 관저 앞까지 와서 연말연시를 보낸 이 지지자들한테 감사의 뜻 겸을 같이 해서 메시지를 낸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같이 하셨는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사실 뭐 형식도 형식입니다만 내용이죠. 아까 저희 그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 생중계로 여러분이 애쓰는 모습을 관저 안에서 난 유튜브로 다 생생하게 보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지지자들한테 보내는 편지에 유튜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이 아직 유튜브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할 수 있는 건 즉각적인 하야다. 3월 31일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이준석이 선거 못 나가도 된다. 즉각적으로 하야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준석 의원 얘기는 이거인 것 같아요. 최 변호사님. 아직도 유튜브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정선거 의혹으로 선관위를 점거를 했었었죠. 계엄 때. 그런데 탄핵 정국에 계속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들립니다. 유튜브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준석 의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유튜브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보다는 오히려 언제 실시간으로 방송 봅니까? 오히려 다시 보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유튜브를 보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각종 언론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딱 찍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다. 그 말씀은 결국 기존 미디어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을 품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현 상황 속에서는 바로 앞에서 본인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이 메시지 자체가 전체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일수욕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그 이상 그이다도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앞에 아직도 유튜브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방점을 두고 있지 않고 네. 오히려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뒤에 3월 31일 전에 만약에 하야를 하게 되면 본인이 대선에 못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적극적으로 쓰기는 3월 31일 전에 내가 아직까지 39이니까 40이 안 되면 대통령이 못 나간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최대한 버텨달라. 그런 메시지로 저는 읽히는 점에서 본인도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의견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나치게 본인 중심적인 어떤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최 변호사님은 유튜브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뒷부분 즉각적으로 하야해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기 대선 치러서 내가 대선 못 나가도 된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역설적으로 즉각적으로 하야하면 안 된다. 최대한 버텨서 내가 대선에 나가게끔 해주세요라는 반어법적으로 쓴 거다. 나는 그게 더 눈길이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장 변호사님.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저도 뭐 최 변호사님 의견과 좀 비슷한데요. 네. 일단 지금 유튜브라는 부분들을 특정했다라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지 앞서서도 이른바 극우 유튜브에 너무 빠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보고 있다라는 말을 꼭 꼬집어서 했기 때문에 또다시
지금도 이제 이른바 극우 유튜버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염려가 분명히 들고요. 나아가서는 사실상 뭐 기존 미디어의 불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 사실상 독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렇다면 사실 유튜버 입장에서도 아니 나의 방송을 이 생중계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직접 지켜본다라고 한다면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강렬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동료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사실 대통령의 어떤 언급이라든지 말 자체가 이제 좀 조심스럽게 자제돼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걸 꼬집었다라는 점에서는 좀 많은 아쉬움이 남고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어떤 조기 대선과 자꾸 이제 연관지어서 모든 현안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지금은 본인이 조기 대선에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국민들의 관심사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내란 사태와 비상계엄 이후의 탄핵 정국을 어떻게 수습하는지 이런 부분에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쏟아붓는지 이런 걸 국민들이 평가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공통적으로 두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유튜브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유튜브는 사실 이미 우리 일상으로 완전히 들어와 있는 상태죠. 다만 유튜브 중에서도 양극단의 주장을 하는 컨텐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극단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컨텐츠들이기 때문에 혹여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같이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 예외로 한다. 무엇을 예외로 한다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공수처, 경호처, 윤 체포 때 철문 잠그면 공무 방해, 경고, 공문을 보냈다라는 거죠. 어제 오동훈 공수처장 직접 한 얘기입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바리케이드, 그다음에 철문 등을 잠그고 우리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큰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부분 공문도 보냈고 또 사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또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들은 적법한 또 절차를 취할 것입니다. 네. 오동훈 공수처장 조근 얘기했지만 할 얘기는 다 들어갔습니다. 뭐냐? 지금 문 그냥 걸어 잠그고 뭐 나와서 방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문만 걸어 잠그고 가만히 있어도 그 자체도 공무 방해라고 볼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실제로 공문으로도 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곤조곤 얘기를 하긴 했지만 경호처가 반대해도 우린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경호처 반대해도 우린 집행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경호처가 막냐 안 막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는 게 지도를 좀 같이 볼까요? 관저입니다. 관저가 여기 있는데 지금 현재 경호처가 이 문을 통제를 하고 있죠. 관저에 들어가서 윤 대통령을 이 체포를 하려고 한다면 이 영장을 집행을 하려고 하려면 여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돌아서 관저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여기에서 아예 막혀버리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체포 수색영장을 제시하는 상황이 바로 이 입구에서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막아도 우린 집행해야 됩니다. 할 거예요. 막으면 안 돼요. 문만 걸어 잠그고 있는 것도 다 우리 공무집행 방해로 볼 겁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조근조근 얘기하자면 굉장히 센 얘기죠. 왜? 든든한 뒷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영장에 형소법 110조, 111조가 예외입니다. 라고 적혀 있다라는 거죠. 경호처 부른 근거를 아예 차단했다. 110조, 111조가 어떻길래 보겠습니다. 110조, 111조 뭐가 있는지.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 111조 공무원이 소지한 물건을 본인 또는 소속기관이 직무상 비밀로 신고하면 소속기관이나 감독기관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다. 네. 비밀인 장소, 비밀인 물건은 본인의 승낙 없이,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할 수 없다, 수색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형사소송법
110조, 110조, 111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영장에 요걸 예외로 합니다라고 적시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최진영 변호사님, 네. 저도 거의 한 20년 기자를 하고 있는데 영장에 110조, 111조는 예외입니다라고 적힌 거는 처음이거든요. 이런 영장 보신 적 있나요? 판사가 국회의원입니까? 판사가 헌법재판관입니까? 판사는 기존에 주어진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이지 네. 법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통해서 법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단서로서 그 경우에 따라서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하면서 이와 같은 것을 적용 배제할 수 있다. 그런 단서를 만들어야죠.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판사가 그러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대법원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수색 영장과 체포 영장을 만들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역사상 최초일 겁니다. 왜 최초겠어요? 지금까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든 것이지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금 정부 여당 그리고 특히 보수 우파에서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사태가 내란적 사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본으로 들어가고 원칙으로 돌아가고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장에 이른바 필요 없는 여사 기재를 하면서 이와 같은 영장 자체가 위법하고 불법하다라는 그런 비판의 여지를 자꾸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아까 오동훈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도 저는 자격 없다고 봅니다. 왜냐? 이분은 판사 출신 공수처장인데요. 네.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는 그냥 공무집행하는데 거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주 측정하는데 거부를 하면은 네. 그냥 그것도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합니까?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작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음주 측정 거부죄가 있기 때문에 처벌되는 것이지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문을 닫고 있어서 못하면은 와서 문을 자르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폭행 협박이 없이 그냥 문을 안 열어준다고 해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는 것은 그 또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수처장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폭행과 협박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이제부터는 성립되는 것이지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네.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고 하면은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한테 도망가면 다 공무집행 방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공수처장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현저히 부적법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장에 이렇게 110조, 111조를 뺀다 이런 내용이 적시된 거 아마 사상 초유일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동훈 공수처장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문 안 열어준다고 이게 공무집행방해다라고 확대해서 해석하는 거 이것도 맞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불법이다, 무효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장 변호사님. 그렇죠. 아마 영장에 이런 기재가 있는 것이 이례적인 거는 사실일 겁니다. 네. 그런데 왜냐면요. 지금 상황이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요. 일반 피고인들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사실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네. 일반 피고인들은 사실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오면 당연히 문을 열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호처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거나 이런 건 아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아마 이 판사가 이 영장에 110조의 예외 상황이라는 것을 기재한 이유는 사실 군사 비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에서 예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때는요. 그 취지 자체가 증거물을 수집하거나 확보하기 위할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 비밀 기억, 관저라든지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다 보면 수사와 관련 없는 국가적인 어떤 비밀에 대해서도 유출되거나 누설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외를 둔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서 함께 나온 수색 영장은 관저를 수색해서 증거를 확보하라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체포를 하면서 수반되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관저에 침입을 해서 들어가서 수색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같이 수색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상 형사소송법 110조의 취지와 사실 생각해 본다면
예외를 인정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법관이 해석해준 법 해석이라고 보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경호처가 그동안 사실 체포영장을 거부하거나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법관으로서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결단을 해준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네.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에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만으로도 공무집행 방해가 또 성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문을 걸어 잠그고 아마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경호처가 계속해서 극렬하게 저항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입장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수사기관에서 반영을 해서 적용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장에 뭐 이걸 예외로 한다라고 아예 적시가 된 거 이례적인 거 맞다. 근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예외적인 거고 일반인의 경우는 그럼 뭐 경호처가 막아주느냐? 예외적인 상황 아니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최 변호사님. 그렇게 되면 대통령한테까지도 대통령의 가장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어떻게 보면 군사와 어떻게 보면 직무의 보안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도 배제한다고 하면 앞으로 못 들어갈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은 국회의장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헌법재판소장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은 대법원장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은 모든 기업, 나아가 우리 모든 어떤 개인의 집안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법원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로 하는 영장은 마구 남발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수색영장과 체포영장 발부했는 분에 대해서 저는 바로 직무집행을 배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하면은 이제는 뭐 그 대통령이 할 것이 아니고 사법부가 이른바 모든 어떤 영장 판사들이 사실상 모든 어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무력화시키는 전례가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인과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또 최 변호사님께서는 그렇게 처음이니까 예외, 이래서 예외, 그러면 뭐 전부 예외되겠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또 하셨어요. 오늘 조선일보가 뭐라고 기사를 썼느냐,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판사가 자의적으로 법 적용을 막았다. 전형적인 사법 과잉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윤갑근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영장에 형소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장 변호사님, 네. 판사가 이 정도까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냐, 법에 따라 판단을 해야지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예요. 저는 법 해석상에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110조의 취지라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군사적인 비밀을 다루는 기관에 가서 증거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온 수색영장은 결국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에 수반되는 수색영장이 함께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 216조에 따르면 사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집행하면서 영장 없이도 원래는 수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수색영장까지도 적법하게 받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뭐 판사가 월권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저는 법의 취지에 따라서 판사가 제대로 판단해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법의 취지를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딱히 이 법을 뭐 위법하게 적용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절대 아니다. 가서 사람을 체포해서 나오겠다는 거지 비밀이 뭐 이 상황을 뭐 비밀의 물건을 갖고 나온다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지금 이렇게 적시된 이 110조, 111조 이거 예외라고 적힌 이 영장 가지고 가서 그래서 한남동에 가서 집행을 하겠다는 건데 공수처의 의지가 있다면 사실 집행하겠다는 공수처 의지가 있다고 하는 관건은 언제 하느냐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아까 동아일보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동아일보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회의를 열었다고 해요. 회의 결과 6일이 시한인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질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르면 2일, 오늘이죠. 집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한 만큼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르면 2일, 이르면 오늘, 그리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보면 최 변호사님,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뭐 공수처는 본인들이 신청을 했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를 받았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은 본인들로서는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외로 가느냐? 아시다시피 지금 그 민주당이 검수완박 결과 그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가 아니고 국수본 경찰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경찰이 검찰에 신청을 하고 검찰이 그 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해서 받으면은 그게 원칙이고 그게 적법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수사권 자체가 없고 실질적으로 관할도 1심은 법원에 중앙지방법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판사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으로 가고 그리고 영장에도 법원도 필요도 없는 지금 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하는 규정을 넣음으로써 영장 자체가 적법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하느냐?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되려고 하면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방해를 해야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비서실 내지는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영장 자체가 불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막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는 그런 논리를 지금 제공해버린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할 것이 아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들과 협의해서 이 윤 대통령을 국수본으로 이미 출석하는 것을 하고 영장은 법원으로 반납하는 것이 오히려 이 사태를 어떻게 보면 논란을 없애는 원칙으로 한번 돌아가자는 그 말씀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장 자체가 불법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천 무효다. 그러니까 이거를 집행하는 것도 불법적인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문제는 영장을 들고 집행할 수 있는 공수처는 그런 생각이 지금 없는 상태라는 거죠. 공수처는 이르면 당장 오늘도 집행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부 회의에서 지금 내린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공수처가 집행하러 갔을 때 경호처가 순순히 받아들일 것이냐. 여기 지금 문 걸어 잠그면 공무집행 방해해요라고 공문을 보냈으니까 공문이 왔군. 그래 문을 열어주자라고 열어줄 것이냐라는 거죠. 서울신문 기사 같이 볼까요? 윤 영장의 형소법 예외 명시 경호처장 어떤 선택할까? 결국은 경호처장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지가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윤수색 거부할 법적 근거는 사라졌다. 윤 측 판사에 그런 권한 없다고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호처는 절차에 따라 경호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다만 처벌 부담에 체포에 협조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라는 게 서울신문의 기사죠. 지금 서울신문의 기사인데 서울신문은 어떻게 판단할까라고 여지를 좀 열어놨어요. 다음 세계일보 같이 볼까요? 경호처 윤 지키기 적극 나설 듯 공수처와 충돌 우려 고조. 세계일보는 이 경호처는 아마 열어주지 않을 거다. 강경하게 맞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 처장에 대해서 이 박종준 이 경찰처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볼까요? 경찰대 출신인 박 처장은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경찰 2인자인 경찰청 차장을 지냈고 2012년 총선 때 충남 공주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그리고 2014년 박근혜 청와대 경호처 차장으로 들어갔었고 2016년 총선 때 세종으로 지역구를 옮겼지만 재차 낙선. 이런 연유로 봤을 때 충청권 5선인 정진석 비서실장과도 상당히 가까운 사이다라는 거죠. 박 처장이 마지막까지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도 사실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지 않을까라는 부분인 거예요. 장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경호처가 막을까요? 일단 경호처가 순순히 대통령의 신병을 인계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일단 경호처의 그 박 처장이 지금 여러 가지 분석상으로 봤을 때도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또 어떤 그런 또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경호처장으로서 그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들의 안위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호처장이야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또는 뭐 법적인 결단을 내릴 수야 있겠지만 그 명을 받들어야 하는 그 부하 직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을 지키다가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자신들의 부하 직원들의 안위에 대해서도 저는 철저하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보실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인데 네. 사실 검찰이 청구해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불복하는 모습,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법치주의를 강조하셨는데 법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이 말씀을 강조하셨던 대통령과 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금 이 체포영장의 효력을 다투고 이런 부분에 불복하는 모습들 국민들이 보시기엔 굉장히 실망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이 경호처장이 어떻게 입장에 나설 것이냐라는 여부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르면 당장 오늘도 이 집행하러 공수처가 갈 수 있다라는 게 내부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 오는 6일까지가 영장 발부 시한인 거죠. 6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집행에 나설 것인지, 언제 나설 것인지, 막을 것인지 주목이 좀 됩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정진석 출근할까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얘기인 거죠. 보겠습니다. 정진석 사표 놓고 공방, 수리됐다. 기재부 반려했다. 저희가 아까 일면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용산참모진 수석급의 이 용산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정 실장은 내가 낸 이 사의 표명, 이 사표 수리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기재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6일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최 대행이 정 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말한 뒤 오후에 미안하다며 말을 바꿨다고 했고, 기재부 측은 모두 반려했다라고만 밝혔다라는 거예요. 얘기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전에는 이 사의를 받겠다라고 했다가 오후에 미안해요, 안 되겠어요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오전에 언제? 어제 사실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 만났느냐? 지금 보는 바로 저 모습. 어제 1월 1일 현충원에 다 같이 갔었죠. 바로 저 모습입니다. 정진석 실장과 이 최상목 대행이 같이 나오다가 살짝 따로 팔을 붙잡고 뭔가 정 실장이 최 대행한테 얘기를 하는 바로 저 모습. 저 때 얘기를 한 건가라는 추측이에요. 저 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전에 사의를 표명했고 최 대행이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후에 다시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 안 되겠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언뜻 생각하기에 김기영 대변인님, 사실 뭐 사의를 표명을 했어도 미안해요, 안 되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사실 통상은 그렇게 상황이 종료가 돼야 되는 건데 수리됐다라고 정 실장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정 실장의 의지가 또 확고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정진석 비서실장 포함해서 네. 대통령실 참모가 최상목 어떤 권한대행의 그 헌법재판 임명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은 31일 날 했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과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무회의의 어떤 심리 속에서 다른 국무위원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압박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좀 알아보니까 네. 어제 그 3번의 전화 통화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둘 사이에. 예, 3번의 전화 통화가 있었는데 처음에 그 최상목 대행이 네. 그렇게 모든 참모진이 힘들다면 실장만이라도 수용해야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나의 어떤 사표 수리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지금 이걸 숙고해달라, 같이 하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어제 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국정 안정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메시지가 강력히 전달이 됐다고 하면 네. 어제의 상황이 오늘까지 꼭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을 내가 직접 또 알아보니까 둘 사이에 3번의 전화 통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3번의 전화 통화였는데 처음에 얘기했을 때 너무 의지가 확고하다 그러면은 이제 정 실장의 사의 표명만 좀 수리를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뭐 둬야 되냐 이런 얘기가 오가다가 결론적으로 아니다 수리할 생각 없다라고 최대행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전화 통화가 오간 뒤에도 정진석 실장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일괄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뭐라고 보냈느냐. 사랑하는 용산의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새해 큰 복 받으시고 늘 강건 승리하세요. 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새해 맞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의 느낌인 거냐라는 거죠. 이 김진욱 대변인님. 뭐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 우리가 저런 얘기 할 때는 떠날 때 저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이제 남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네.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이제 더 이상 정진석 비서실장을 남겨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진석 비서실장과 대통령실의 수석들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보좌 역할을 맡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대통령의 비서실이라고 하는 곳은 대통령직을 제대로 보좌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기구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개인에 대한 보좌가 아니라 그 직을 맡은 사람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서 보좌해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리인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에 정진석 비서실장 뭐 했습니까? 대통령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서라도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목소리를 내세웠어야 될 부분은 12월 4일 날 일괄 사퇴의 사퇴서를 저 대통령에게 제출했을 때 지금과 같은 이런 결기를 보였어야 되는 것이었다. 근데 그때 뭐 했습니까? 그냥 숨죽이고 가만히 주지군 듯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지금의 이 혼란된 국정 질서를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이 국면에 이렇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항의성 메시지를 집단적으로 내는 것 이것은 더 이상 국민의 공복으로서 남아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데 내가 볼 땐 남길 이유가 없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근데 관건은 그래서 그럼 김기영 대변인님 오늘 정진석 실장은 출근할까요? 저는 뭐 오늘 혹시 출근을 안 하더라도 좀 네. 길지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저는 일을 할 거라고 봅니다. 돌아올 뭐냐면 것이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통령실이 반대하는 부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보면 권한대행으로서의 어떤 그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는 부분이 권한 받기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 속에서 야당이 탄핵을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안 했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거를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임명을 보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야의 어떤 합의나 어떤 논의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압박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탄핵을 했을 때 그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151명이냐 아니면 200석이냐의 어떤 정적 의결수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네. 이게 가처분이기 때문에 1, 2주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올 수 있는데 그런 사이에 어떤 권한대행의 대행으로서 이런 부분을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충돌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상황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탄핵을 소추했는데 그 6명인데 그게 8명이나 9명이 됐을 때에는 네. 그런 어떤 표결에 의해서 결국은 판사, 그거를 재판하는 사람들 또한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이 분리되는 그 대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기다리면서 상황을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 건 독단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특검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하고 이거에 대해서 같이 지혜롭게 헤쳐나가자는 측면에서 일종의 압박의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정진석 실장이 설혹 오늘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도 출근하지 않는 기간이 길진 않을 것이다. 곧 돌아올 것이다. 이후에 계속 이어질 정치적 상황들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한테 강하게 항의하는 메시지지. 정말 진짜 옷 벗고 나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절대 안 나가, 출근 안 해는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정 실장이 그럼 오늘 출근을 만약에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정 실장과 함께 다른 용산 참모들도 같이 일과의 사의를 표명을 했었다는 거죠. 정 실장이 안 나오고 할 수 없다라고 항의성 표현을 하는 상황에서 아까 김준욱 대변인님 남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상목 대행이 1인 4역을 하고 있거든요. 총리는 총리 역할은 총리실에서 좀 보좌를 해줘야 되는 거고 대통령 역할은 대통령실에서 보좌를 해줘야 되는 건데 남기지 않으면 새로운 비서실장, 새로운 수석 가능한 상황입니까? 저는 뭐 굳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제대로 된 보좌를 하지 못하는 기구에서 있는 사람들은 잉여입니다, 잉여.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이 혈세를 괜히 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 압박, 항의성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네. 저는 그건 가당치 않다. 지금 난파선에서 제일 먼저 뛰어내리기 위한 명분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 명분을 그대로 그냥 실어주는 것이 제일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전에 뭐 대행의 대행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네. 최상목 권한 대행은 지금 대통령직에 대한 권한 대행일 뿐이지 뭐 국무총리에 대한 대행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인사권, 대통령으로서 갖고 있었던 임명권 이런 부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임명권을 국무회의에 심의하는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의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 제대로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온도차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온도차가 여기 계신 두 분에 대한 온도차뿐만이 아니고요. 용산과 이번 사안을 두고 여당의 온도차도 살짝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재판관 임명 반발했더니요. 하루 만에 국정 안정, 최 대행의 힘 실어.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힘을 실었다고 얘기가 나오는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실도 그렇고 뭐 총리실도 그렇고 다른 그 내각도 그렇고 이 각자가 다 국정 안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해 나가줬으면 하는 게 저희도 생각입니다. 혹시 그럼 헌재 재판관 임명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를 대응하실게요? 전혀 없습니다. 네. 국정 안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정진석 실장 등등을 비롯한 이 대통령실 참모진이 다 일괄 사의를 표명했는데라는 질문에 국정 안정이 좀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김기행 대변인님, 이건 용산과 지금 국민의힘 여당과 온도차가 있는 거 맞습니까? 온도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같은 생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같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결정에 대해서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네.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입장을 밝힐 때 그런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이나 그리고 초기에 여당 내에서도 강력하게 이거에 대해서 독단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정의 한 축 아닙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대통령실도 앞으로의 특검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의 입장을 할 때 서로 공유하자는 차원이라고 보고 사실 국정안정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같은 경우는 국정안정과 내란 진압이라는 제가 볼 때는 서로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입장에서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국정 안정을 위한 그런 방향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여러 가지 계엄과 탄핵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과 민생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은 살짝 온도차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흐름으로 다 묶일 것이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여당의 흐름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실장도 다소 사의 표명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돌아와서 국정 안정을 위해서 매진을 할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실제로 오늘 정 실장이 출근을 할지, 출근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등등의 앞으로의 행보를 보면 어떤 흐름인지가 좀 감이 잡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그날 무슨 일이, 그날이 어떤 날인가 좀 보겠습니다. 왜 상의 안 했나? 권한박 국무위원 고성, 최대행 사퇴도 가고, 이게 무슨 얘기냐? 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바로 국무회의가 있었던 그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날 국무회의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먼저 모두 발언으로 2명 임명하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나온 얘기들 여기 좀 볼까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발표 전에 아무 소통이 없었다. 이런 국무회의 왜 하나? 유철한 권익위원장 권한대행은 잠정적이고 한시적인데 이거 이 권한 행사하는 거 자제돼야 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헌재는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한데 여야 합의로 임명해야 됩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최대행 사직해야 됩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 인준 안 받은 부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거 이거 정당성 없습니다. 라고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최대행의 말에 힘을 실어준 사람도 있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권한대행이 책임지는 자리에서 책임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엔 총문체부 장관 언론에 다 나갔어요. 이미 모두 발언으로. 여야 한 명씩 임명은 이미 합의가 된 거 아닙니까? 김한석 환경부 장관 지금 반대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창피한 줄 아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반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여기 이런 얘기하고요, 여기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상세하게 누가 뭐라고 얘기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고 최대행, 그 다음에 뭐 김 부위원장 등등등 갖고 조목조목 마치 이 스크립트처럼 원고처럼 오늘 실렸습니다. 이거 제가 간략하게 그래픽으로 좀 만들어봤어요. 대충 순서상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모두 발언 공개. 가장 회의가 시작되고 처음에 하는 마이크 잡고 하는 첫 발언은 모두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두 발언에서 2명 임명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비공개가 전환이 됐는데 비공개 상황에서 아까 저희가 들은 합의한 거예요. 이거 정당성 없어요. 뭐 총리도 못 내린 결정인데 왜 하는 겁니까? 라는 반박의 얘기들이 나왔고 이런 얘기에 사실 제주항공 사건만 아니었어도 사직하려고 했어요. 사직할 생각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계속 반박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 쌍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의결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회의를 마친 상황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다. 네. 하지만 최상목 대행은 종결선언하고 자리를 떴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반발이 있었다는 건 명확해 보입니다. 근데 이런 반발을 예상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김진욱 대변인님. 최대행이 2명을 임명합니다를 모두 발언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모두 발언으로 얘기했다는 건 반발이 있을 게 예상이 되지만 나는 물을 일단 엎질러 놓겠다라는 취지인 거냐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것은 국무회의의 심의의 안건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갖는 인사권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국무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모두 발언으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잘하시고 말씀들을 오랫동안 길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었구나. 그런데 12월 3일 비상계엄이 이루어지는 날 당일 밤에는 왜 아무도 한 말씀도 안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조태열 외무부 장관만 그 최상무 권한 대행에 대해서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분, 최상목, 조태열 이 두 분만 12월 3일 밤에 대통령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안 됩니다. 비상계엄은 안 됩니다를 외쳤던 그 두 분 아닙니까? 이 두 분만 정신이 제대로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구나. 아직까지도 이 두 분 말고는 다른 국무위원들은 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구나.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내용을 보고
큰일 났다. 우리의 이 그 국무위원들께서 이런 정도라면 정말 왜 12월 4일 날 모두가 이 그 사퇴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 승인하지 않았을까? 저는 뭐 그것이 가장 통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가 오가는 걸 보니까 12.3 계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기영 대변인님. 저는 야당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면서 뭔가 국무위원들이 어떤 반대를 했을 때 그거를 무시하고 했을 때 독단이라고 굉장히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을 했는데 저는 이거는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최상목 권한 대행의 어떤 뭐 예스가 될지 노가 될지 A가 될지 B가 될지 이런 과정은 답이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답을 A라고 한들 B를 한들 그런 과정 속에서 국무회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지적을 했지만 권한 대행이지만 이분은 국회 동의를 통해서 나온 국무총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를 줬지만 일정 부분 그런 소통의 과정은 거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지만 결과가 나왔을 때 수긍을 하는 거죠. 내가 봤을 때 많은 국무위원들이 이걸 반대할 거다. 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내가 2명 임명이라는 걸 얘기하겠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뭐냐면 어렵지만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지난한 과정이 있고 그 국무회의라는 것들은 심의냐 의결이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모이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고 본인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월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내가 언제든 사의할 마음이 있었다. 이게 책임을 진다는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리는 수습을 하고 자리를 놓는 거거든요. 네. 그냥 소위 말해서 못해 먹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자리에 어떤 엄중함과 진중함을 좀 가지시고 앞으로의 언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그날 국무회의가 있었던 바로 그날에 이 비공개 상황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저희가 좀 어떤 얘기가 나는지 봤습니다. 근데 봤더니 굉장한 반발이 있었고 사실상 최상목 대행이 거의 약간 울먹하면서 자리를 떴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진욱 대변인님, 아까 저희가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용산 참모진 얘기도 해서 일괄 사의 표명 얘기도 했는데 용산 참모진도 반발하고요. 국무위원들도 반발하고 그렇다면 지금 최상목 대행은 1인 사역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고립무원인 건 아니야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국무위원들이 바라봐야 될 곳은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국민들입니다. 이 국민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면 누군가가 그들의 사표를 수리해주기 직전에 본인들이 먼저 자리를 결단하는 것이 그것이 국민들에게서 부여받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계속해서 그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또 탄핵 심리에도 제대로 된 응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국무위원들마저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국무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무위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한 이런 상황에서 다음에 있을 이 국무회의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 모두 발언부터 2명 임명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이거 모든 반발을 감수하고 의지를 갖고 한 거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죠. 근데 이 판단을 하기까지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외환위기 누가 막나? 최상목 박차고 나갔다. 네. 요 얘기는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쭉 얘는 반발이 너무 많아서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를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뭐 이 제2요구권이니 뭐니 다른 법안을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리를 떴다라는 겁니다. 외환위기 그럼 누가 막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리를 떴다라는 건데 여길 좀 보겠습니다. 그날 국무회의가 있기 전 상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취재를 종합하면 최 대행은 국무회의를 통상 오전 10시에 있는 건데 이걸 오후 4시 30분으로 미뤘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 아침에 참모한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원고, 임명하지 않은 원고 2개를 다 준비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1시에 뭐가 있었느냐?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 여야 대표 회동이 있어서 요걸 예의주시했다. 여기서 만약에 여야간 좀 합의가 될 법해 보인다 싶으면 임명을 좀 보류하려고 했는데 별다른 진척이 없어서 오후 4시 30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당일 오후 4시 30분까지도 사실상 명확하게 결론을 못 내리고 계속해서 이 고민 저 고민을 계속 했었던 걸로 보이긴 합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의 어떤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경제나 민생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런 불확실성이 전이돼서 네. 되게 국민들이 힘들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여야가 어떤 만나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 간에 원하는 것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야당 입장에서는 뭐 임명권이 있을 수 있고 여당 입장에서는 특검에 대해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받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 주고 받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정치입니다.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그날 뭔가 안 나오면 본인이 결단을 해야겠다는 어떤 뭐랄까요 그런 어떤 근거로서 그걸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 보면 임명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네. 이 임명이 안 된다고 해서 줄 탄핵을 하는 탄핵이 일상화돼서 그거를 바라보는 국민과 그거가 시장에서 느껴지는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어떤 등락이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공포심을 자아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어떤 목소리를 제어할 수 있는 탄핵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달라는 어떤 메시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장에 이 불고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꼭 임명을 하지 않아서만 불확실한 것이냐. 야당이 주관하는 이 줄탄핵도 불확실성의 근본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또 하셨어요. 최상목 등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해 보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